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합니다. 좀 전에는 체계도만 간단히 잡았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었죠? 용어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 용어에서 몇 가지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들. 첫째, 정비사업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뭐뭐?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 부른다.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마디로 어디서 시행되는 거?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아주 허름한 동네,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 허름한 동네이거나 또는 허름한 상가들이 있는 지역, 허름한 동네나 허름한 상가나 공장이 있는 지역들, 이런 데서 시행되는 건 재개발사업. 반면에 허름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 거기서 시행되는 건 바로 재건축사업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어들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게 달동네죠. 여기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 두 번째,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인데, 첫째,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도 밀집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 요거는 재개발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거하고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 걸 비교해 보면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완전 개판인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철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지는 않고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지는 않았지만 밀집한 지역, 바로 상대적이죠. 완전 개판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간 개판인 지역은 재개발사업,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바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바로 상가나 공장들이 있는 지역, 이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상가나 공장들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한단다. 즉 상가나 공장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거기서 시행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단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무슨 말이죠? 여기 아파트가 너무 낡아 빠져가지고 여기서 뭔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앞에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새로 재건축함으로써 도로 더 넓혀야 될까? 아니요. 지금 있는 도로도 차량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건 어떨까?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답니다. 바로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한 게 아니라 이건 양호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라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은 지 3, 40년 지났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데서 보통 재건축이니까 우리가 흔히 재건축하면 뭐가 떠오른다? 아파트 단지가 떠오르니까 바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하실 것. 자,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죠? 위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차이가 뭘까?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이란 우리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부분에 가보면 기반시설에게 나와요.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도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그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런 뜻입니다. 즉 도로나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유주차장, 공동구,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그러고, 이런 종류들이 있단다 나오고, 반면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들 뭐란다? 공동이용시설. 예를 들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이용소를 부르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 전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소를 서로 구분할 줄 아느냐. 전비기반시설에 들어갈 걸 공동이용소에 집어넣고 공동이용소에 들어갈 걸 전비기반시설에 집어넣고 그래서 섞어서 시험 문제 내면 그걸 틀린 걸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세 번째로서는 토지등 소유자라는 개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랍니다. 여기는 등자가 들어간다는 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란 나눠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렇게 이런 데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누굴 말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자, 누구 있죠?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요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누구 있답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이 세 사람,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 명이 들어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세 명이죠. 여기 또는 자를 쓴다는 이 또는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는 뭐죠? 우리가 A 또는 B 또는 C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을 갖죠? 그때는 A 또는 B 또는 C는 이 또는 자라는 건 우리가 흔히 개별 요건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자 쓰는 걸 개별 요건. 다시 말하면 A와 B와 C 셋 다 동시에 같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걸 또는 자라 쓰죠. A 또는 B 또는 C라는 건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이걸 개별 요건을 하죠. 반면에 A 그리고 A와 B와 C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걸 동시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동시 요건이라는 건 같이 갖춰야 돼. A와 B와 C라는 건 A도 있어야 되고 B도 갖춰야 되고 C도 갖춰야 되고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그럴 때는 A와 B와 C 이렇게 표현하고 반면에 A 또는 B 또는 C 하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건 개별 요건 A와 B와 C 셋 다 갖춰야 된다. 동시 요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도 토지 등수에 들어가는 거고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 지상권자도 토지 등수에 각각 다 포함된다. 각각 들어간다 이 뜻이죠. 반면에 재건축으로 가볼까요? 그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뭐라 되어 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여기 글자가 사라졌다. 부속 토지의 소유자.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이게 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지금 이 그림이 속으로 다 이렇게 밀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럼 누구 있다는 얘기야?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누가 있대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란 말을 썼잖아요. 이때 밑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and란 뜻입니다. and, 와자입니다. 따라서 동시요건이죠.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부속 토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 아파트 단지에 누가 있죠?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부속 토지 가진 사람, 바로 아파트 소유자들이죠.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죠? 건축물의 일부, 땅은 공유지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우리 흔히 아파트 소유자라고 부르니까 바로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도 갖고 있으니까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바로 아파트 소유자들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사람만 토지 소유자랍니다. 만약에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분리돼 버리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재건축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토지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건축물도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만 토지 소유자지. 토지만 따르고 있거나 건축물만 따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너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팔고 떠나라. 그 사람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주택공사라는 건 LH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데 LH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데 등자에는 누가 들어간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SH공사, 바로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부른다. 이 지방공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저런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사를 지방공사라 부르고, 대표적인 게 서울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 다른 말로 SH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시장군수가 아니에요. 뭐라 본다? 시장군수 등 이런 말을 쓴단다. 옛날에는 시장군수라고 썼었어요. 근데 시장군수라고 썼더니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 하면 흔히 누굴 말하죠?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만 시장군수라고 부르지 누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 상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그건 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고친 게 시장군수 다음에 등자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우리 전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즉 전비사업에서 웬만한 인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다? 시장군수 등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전비사업에서는 시도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군수 등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군수 등이 웬만한 인허가권은 다 바로 시장군수 등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시장군수 등에는 몇 명 있을까? 5명 있습니다. 누구는 있을까?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나 강원도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장, 여기 뒤에 숨어버렸어. 시장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 구청장. 이게 들어있는 건데, 이 속에, 페이지 속으로 이게 밀려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시장군수 등에는 몇 명 있다고요? 5명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누구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즉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없다고 그랬지 전비법에서는 세종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없다. 전비법은 들어간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말뜻이 시장군수 등 해놓고 5명 갖는 게, 원래는 시장군수 등이란 누굴 말한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누구였었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자치구청장들. 인천에서는 자치구 구청장, 구청장들하고 또 하나 강화군수, 옹지군수, 구청장 군수 있었죠. 그 광역시 밑에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누가 있죠? 시장군수.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묶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벌었고,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누구 있단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세 사람을 흔히 자치구, 구청장까지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서 뭐라 부르죠? 그거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에 부른다. 우리 쫄따고 대빵이라고 불렀었죠. 쫄따고 대빵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왜 세종시장하고 제주도 도지사가 들어갔을까? 들어간 이유는 원래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있으면 그 구청장이 역할하면 되는데 세종시에는 아직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안 되겠어? 세종시장 지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또 제주도도 원래는 시장군수 시장이 있어. 제주시장 서울시장이 있어. 근데 고유 권한이 없대. 뺏겼죠. 누구한테 가져왔어? 도지사가. 그래서 제주도는 시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니까 시장 대신에 제주도 도지사가 들어간 겁니다. 결국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제 강원도 도지사도 들어갈 거야. 이 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요거 쫄따고 대빵들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지들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하는데 거기도 이 두 사람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여기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사를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 이 사람들을 묶어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이 웬만한 전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다. 저 사람들이 실세들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것들. 자,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여라
라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이렇게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자기 관할구역, 특히 도시인 관할구역, 어디만 빼고 군지역은 빼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거 5군데 관할구역, 그 중에 그 5군데 관할구에서 장차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 관할구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현재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노후불량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저런 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그럼 기본 계획이 드러나면 뭐가 보인다?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장차 그런 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로 기본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그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지역이 어디더냐? 아까 어디라 그랬죠? 여기 있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기부터 빨리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거기를 뭘 지정해야 되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단지 앞으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야.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 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이때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뭐부터 한다? 재건축일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다른 사업은 안 해.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이 게 없어요. 재건축에서만 이 아파트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한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이 아파트 앞으로 30년 까딱없어. 괜찮아.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안 합니다. 왜? 까딱없으니까. 앞으로는 더 살아도 돼. 30년 괜찮아.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할 일도 없고 따라서 정비계획도 수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재건축할 때는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이거 붕괴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다는 거.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게 돼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역시 개발행위할 때는 허가받으랍니다. 어디랑 똑같다. 도시개발구역도 아까 지정되면 함부로 그 안에서는 개인들이 사적인 개발행위 하면 안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구역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들은 허가내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괜찮은 것들만 허가내준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계에서도 7가지 개발행위할 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이라는 건 나무들 말해요. 이런 것들 베어나가나 심는 것들은 뭐 받고 할 것? 역시 허가받아라 라는 건 도시개발법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야.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쨌든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는데 다만 경미한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것들이 경미한 거지.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부터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뭐냐면 민간인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장군수 등 아까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장 있었죠? 바로 그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자기들이 하거나 아니면 LH나 SH 같은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걔들을 지정해가지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야 우리가 공공시행자들이 하자라는 사업이 뭐란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대신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자기 집 철거하고 새로 짓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만 짓는다? 자기들 것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 것만 짓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공공 임대주택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더냐? 자, 너희들 거 줘. 그래, 원래 법적으로 지을 만큼은 너희들 거 줘. 대신 추가적으로 더 지켜줄게. 용적률이라는 걸 완화시켜서 건물을 추가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지켜야 합니다. 그럼 많이 지은 것 중에 일부는 너희들 분양주택을 해서 너희들 더 팔어. 그래서 너희들 사업비에 보태 쓰고 일부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대. 그래서 원래는 정비사업이란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 낡아빠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져가지고 지들이 갖게 하는 사업인데 대신 그걸 더 크게 원래 질 것보다 더 많이 져가지고 일부는 일반 분양하는 데다 보태 써가지고 니들 사업비 조달하는 데 쓰고 그 사업비 줄이고 나머지 그 중에 진 것 중에 일부는 임대주택을 져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하자는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짓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거기는 그냥 쭉 뭐 소유자들이 다 각각 있던 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죠? 재건축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재건축은 보통은 아파트 단지잖아.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쉽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같은 부자 동네에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런 여기다 주택을 여기다 짓느냐?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 그거 싫답니다. 즉 우리 같은 부자 사람들은 부자끼리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하고 섞어 사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임대주택 짓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이 별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건물 더 크게 지켜줄게 라고 설득시켜도 주민들은 차라리 크게 안 져도 좋으니까 임대주택 안 짓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가지고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재개발 사업은 그렇게 크게 그런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 임대주택도 일부 있었어. 그런 데다 임대주택 짓는 건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재건축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질적인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대단히 싫어해서 현실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더라. 자, 지정된 정비구역이 어떤 때는 해제하여야 하는 게 없고 어떤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꾸 지지부진해.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데 그대로 있을까? 아니죠. 그때 아까 정비구역이 진다면 개발행위 허가받으라 그랬잖아. 그 웬만한 거 허가 안 내준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데랑 낡아 빠져가지고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됐는데 세월이 10년, 15년 지나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묶어둬 버리면 가진 데랑 낡아 빠진 집들 더 낡아 빠지니까 차라리 그때는 풀어주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더라. 그래서 풀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 그랬는 거.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뭐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각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래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4가지 중에서 1, 2번을 또는 1, 3번을 또는 2, 4번을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방법까지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점을 따면 현수환관, 현수환관. 외우는 법은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이 나지 못한다. 현수환관, 혼. 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죠? 옛날에 우리 내시 환관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애기 못 낳는 거, 그죠? 정자 있는 거기를 뭐 저기 지져가지고 애를 생산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내시들. 그걸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이 나지 못한다. 현수, 환관, 혼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은 2가지밖에 없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하는 방법하고 환지로 파는 방법하고 2가지가 있고 재건축 사업은 1가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1가지밖에 없더라. 이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 방법,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 재건축 사업은 1가지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 방법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누가 할 것인지 사업 시행자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에서 핵심은 뭐냐면 울려가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달동네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핵심이 뭐냐면 달동네는요. 사실은 엉망진창이죠. 뭐부터 엉망이야? 도로도 보면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골목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도로부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넓히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죠? 상하수도 같은 거 개판입니다. 전기가스 통시설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정비기반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같은 공동이용시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거든. 근데 사업시행자가 그런 거 만들어주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 설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흑자 사업이 아니라 적자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적자 사업을 누구한테 시켰다? 조합한테 시켜버리면 조합은 어떻게 되죠? 가진다라 가난한 동네인데 그 조합비를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부담한 비용을 낼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누가 안 된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하거나 아까 시장군수 등 하면 다 설명했었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소이사,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각 구청장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인천에서도 구청장이나 군수, 이 사람들을 묶어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빠서 못하겠다? 그럼 LH, 야 네가 해, SH, 니들이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칙이더라.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조합은 설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반면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바로 누구 토지건축물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건축물이잖아. 그거 낡아 빠졌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들 거니까 지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건축물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새거 짓는 거 너희들이 철거하고 너희들이 새로 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잠깐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재개발처가 하면 최소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대. 너희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 조합을 설립하랍니다. 그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둘 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대원칙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바로 너희들 토지건축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철거하고 알아서 새로 져서 알아서 니들끼리 분양받아서 니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로 하자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자, 아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건 허름한 동네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허름한 상가나 허름한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그랬죠? 그때 허름한 상가나 공장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이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이 개인들이 각각 호실별로 나눠서 갖는 걸 구분 소유권을 갖는 구분 상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고 전체를 한 사람이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걸 뭐란다? 통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분 상가와 실무에서 쓰는 용어야 구분 상가하고 통상가로 나눠지는데 구분 상가는 각 호실별로 다 소유자들이 별도로 다 있어가지고 그 집합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서 등기되어 있는 거 그건 구분 상가. 반면에 건물 전체가 통째로 하나로 돼 있어서 그 상가를 한 사람이 소유하겠다. 이거는 통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통상가 또는 통사무실을 갖고 있어. 큰 빌딩을 하나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우리의 빌딩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빌딩, 옆에 있는 빌딩, 옆에 있는 빌딩 요거 한 10대 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은 지 한 4, 50년 됐거든. 그래서 자꾸 수도도 물이 맨날 결천만 되면 터져나가요. 그 다음에 맨날 줄줄 새고 있어요. 또 여기 벽에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대. 1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상가들 전부 다 철거하고 우리 새로 여기다 재개발 사업 할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업지역 등에서 그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땅 상가 주인들이 모였더니 몇 명이 모여서 15명이 모였답니다. 아니면 여기에 공장들이 난리 뺐는데 이 공장들도 옛날에 도로들을 그냥 막 엉망도로로 하다 보니까 이 큰 트럭이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돌지를 못해가지고 길이 워낙 좁아가지고 맨날 2번, 3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엎어져가지고 또 사고도 나고 여러 안 되게 있어서 여기 한번 싹 까면 되고 새로 넓은 도로 만들고 우리 공장도 새로 쌈박하게 새로 지면 안 될까? 그래서 공장 주인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답니다. 이와 같이 상가 주인 15명,
공장주인 1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합을 설립할까? 15명이 조합을 설립하면요. 조합장 1명, 이사 3명, 감사 몇 명 이런 식으로 되면 지들끼리 다 임원해 먹고 나면 조합원도 없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조합 설립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해도 되는데 몇 명?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사업뿐이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바로 상가나 공장 같은 데서 시행되는 그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에서 바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이더라.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래부터 적자 사업이니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대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자들이 공공시행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만 여기 예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원래 누가 한다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또는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소유자가 재개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데 시장운수 등 토지대공사 등이 공공시행자 얘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반드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시행자들이 직접 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비사업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조합 설립 추진회를 먼저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진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회가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건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우리 웬만한 건 정비법에서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시장, 군수 등이 인허가권자라 그래서 다시 한번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 등이고 이 사람들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그때 인가 받으러 갈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여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또는 재건축 조합, 조합은 2개밖에 없으니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뭐 받아야 된다? 이 안에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재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그런 주택단지 안에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주택단지 혹은 주택단지 안에서는 하나 동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가 한 개 동마다 각각 구분 소유자 과반수 등이 필요하고 주택단지 전체로서는 아파트단지 전체로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여기 있네? 여기서의 동의요건은 얼마란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조합은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주택단지에서 재건축은 과반수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이놈의 동의요건 이 숫자 맞추다가 돌아버리고 말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숫자를 그냥 하나씩 언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니죠?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하나하나를 언제 이걸 애우고 앉아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면 뭐만 해오자? 분자만 해옵니다. 그럼 4분의 3에 3, 2분의 1에 1, 3, 1. 여기서는 과반수가 과 해놓고 4분의 3 플러스 3이니까 3, 3. 이게 되죠? 밑에 주택단지 안지은 4분의 3 플러스 3분이니까 3, 2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온단다? 이제 머리점 할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날 3월 1일이 뭐죠? 3.1절이잖아. 3월절이 뭐죠? 유관순 우리 언니 만세 불렀던 노래잖아. 언니야 누나야. 하여튼 여자분에서 그리고 남자에서 누나가 되겠네. 하여튼 만세 불렀던 날이잖아. 바로 그 3.1절 날 누구를 따졌죠? 저 파고다 공원에서 그때 민족대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기미 독립선언을 낭독했죠. 그때 기미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때 그 우리나라 민족대표 몇 명이 모였었죠? 아시는 분 역사 시간. 바로 33명 있었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주택단지 사람들한테 야 3.1절 날 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죠? 야 그때 민족대표가 몇 명이었니? 라고 물었더니 그중에 과반수가 몇 명으로 대답해서 33명이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몇 명일까? 아니래. 32명이래. 누가 맞아요?
33명이 맞는 거죠. 민주대표는 33명이야. 따라서 어떻게 본다? 3.1절 날 주택다 안전에서는 민주대표를 과반수가 33인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3.1절 과반수가 33인, 32인 이렇게 숫자를 외우는 것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암기법이 너무 복잡할 때는 외우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외워둬야 시험 문제 풀 때 3.1절 날 3.1 네,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이래. 끊어놓고 밑에는 거기다 숫자 하나씩 더하면 되죠.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요거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밑에 있는 분모는 숫자 위에 있는 분자에 하나만 더 더하면 그것이 분모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회가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조직이 있는 것 도시개발조합과 같은 노래니까 그대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뭐하라 그랬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는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뭐 받으러 간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시장운수 등에게 여기도 갑니다. 그래서 시장운수에게 사업시행자로서 제가 이렇게 전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오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가 내어주세요 라는 이 인가가 바로 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인가를 내주고 시장운수도 인가 내주고 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심사해보고 괜찮아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인가받은 대로 이제 사업시행자는 뭐 하면 돼?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잠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한단다?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우리 앞에서는 뭐가 있었죠?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 여러분들이 시행자하고 시공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행자는 뭐죠? 사업의 주체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내가 시행자예요. 근데 시공자는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우리 시행자 중에 아까 누가 있었죠? 정비사업조합. 그럼 조합장이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 조합이 사업 시행자니까. 그런데 거기 조합장이 직접 자기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들이 직접 철근 같은 거 올리고 그럽니까? 아니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자를 뭐라 부른다? 시공자.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주체는 시행자라고 부르고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는 시공자라고 한다. 그래서 시행자, 시공자. 조합은 시행자. 건설회사들은 시공자.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 되죠. 이 시공자 선정이 또 뭡니까? 엄청난 이권이죠. 시공자 선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실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리베이트도 뭐 몇십억,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큰 공사일 때는 시공권을 딴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건설회사가 웬만한 큰데 재건축하는데 시공권을 따잖아요. 자기 회사 직원들 2년 동안은 봉급줄 돈을 거기서 뺀다고 하니까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자기가 시공자로 선정되려고 조합장을 구워 삶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구워가지고 그냥 조합장이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또 쇠고락 차고 깜빵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게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것들은 쭉 이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건 공사비가 좀 올라요, 자꾸.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더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 검증도 요청하는 게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시거주소 설치. 요건 아까 말씀드릴 때 뭐랬죠? 철거되는 주택에, 여기 있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이분들 새로 짓는 동안, 완성돼가지고 오는 동안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이죠? 그걸 뭐라 부른다? 임시거주소를 설치하자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임시거주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무슨 사업뿐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임시거주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가난한 달동네나 허름한 동네 있죠? 여기서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새로 짓는 동안 그걸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만약에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새로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재건축은요,
법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지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알아가지고 그 나가시는 분들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그건 니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반면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사에서는 아예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드려라 라고 아예 법에서 만들었죠. 그중에 특히 누구 거? 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면 누구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공간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시설을 임시거주시설에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사용 신청을 받으면, 야 국가, 야 지방자치,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시설 있잖아, 이 사람들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쓰려고 하니까 좀 내놔라 라고 사용 신청을 받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특별히 이미 제3자한테 매매계약 등 제3자한테 쓰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한 야 니들 땅 좀 쓰자, 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임시거주소 설치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고, 그때 이 사용하는 사용료 대부로도 면제, 돈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에다 저런 식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토지 설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아예 법에서 이런 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끝났죠? 자, 필요한 주제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 사업 시행이에요. 자, 사업 시행기 인가고시는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등산한다고 했을 때 어디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여기서 뭐 했었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 추진에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고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여기서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다. 우리가 등산으로 따지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바로 어디란다? 등산의 최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으려고 뒤져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로 노력한 거죠. 이제 드디어 뭐 받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으면 이제 무슨 길이야? 내리막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등산으로 따지면 바로 산 정상으로 보시는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가받았으니까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분양신청부터 받습니다. 자, 여러분 종전에 있던 토지거침을 가진 여러분들 여기를 새로 까뭉개고 새로 개발한 거 이렇게 개발해도 된다고, 이렇게 새로 정비사업을 해도 된다고 시장무수단에게 인가받았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마음에 드셔요? 보셔요? 이 사업시행계획에서 마음에 드셔요? 그러면 분양신청하세요. 그래서 그 사업시행계획에서 보고하고 분양신청하라고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이걸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업시행계획에서 인가한 거 보고 내용 봤더니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좋겠는데? 그래요. 나 분양신청할게요. 하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봐봐. 이게 종전에 아파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분양신청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분양신청 안 하는 분이 있겠죠? 그럼 분양신청 안 한 분들은 뭐죠? 현금청산입니다. 너희들은 안 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감정평가 가지고 얼마 줄게? 나가. 현금청산 시켜서 내보내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줄게, 너는 몇 동 몇 호 줄게 라는 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바로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몇 동 몇 호 정해주는 거 보통 추천 방식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럼 그 중에 로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 짓는 것도 로얄층을 정해서 그쪽만 주는 거로 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정리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추천 방법을 하는 게 원칙 일반적입니다.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꼭 추첨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려해서 정하라 그랬는데 그 대부분이 비슷하니까 뭐 아파트 단지에서야 뭐 저층, 중층, 고층에 따라서 로얄층이냐 아니냐 또는 조망권이 좋으냐 아니냐 이것들에 대한 일정 플러스 가산점을 주지만 원칙적으로는 추첨해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몇 돈 몇 톤 만들어주겠다 이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에 수립할 때 그때 관리처분 가지고 또 수립한 걸 인가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간다? 시장운수에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관리처분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분양신청이 들어왔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줄 게 없대. 돈 받고 떠나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첫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 그럼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한마디로 작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새로 지어줄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라. 그것도 현금 청산. 또 하나,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됐는데 한 필지를 여 필지로 나눴어. 그다음 한 필지는 내가 갖고 나머지 9필지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렸어. 그때 그 프리미엄 받고 산 사람들 있잖아. 그 산 사람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건 살려고 하지 말아라. 괜히 샀다가 나중에 그 본전도 못 빼고 손해보고 나갈 수 있다라. 그런 게 바로 현금 청산이라는 거죠. 자, 관리처분계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에서 문제는 뭐냐? 타당성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타당성 검증이 뭐죠? 관리처분계획하고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시행 계획서는 아직 분양신청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분양신청을 끌어들이려고 유도하려고 만든 계획서고 이제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에게는 너한테는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시행 계획서에서는 이 공사비도 더 금액이 더 작게 나오고 분담금도 여러분들 분담할 분담금도 작은 거로 이렇게 표시됐다가 왕창 나중에 늘어날 수 있죠. 어디에서? 관리청에서 사업비하고 분담금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면 과연 그렇게 오른 게 타당한지 관리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에 관한 거 이런 것들도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드디어 가져가서 시장운수에 인가받고 시장운수가 그 사실을 고시했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들의 처분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거 분양신청 들어왔잖아. 너한테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했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기로 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건 뭐대로 줘야 됩니까? 관리처분계에서 약속했던 대로 관리청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처분을 정했었으니까 그 처분하는 기준은 관리처분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는 순간 이제는 이 아파트 뭐에 들어간다?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나가줘야 돼? 안 나가줘야 돼?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에 경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딱 붙는 순간 아 조만간에 여기는 불 꺼진 아파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는 나가시라 얘기입니다. 물론 안 나가도 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더 이상 사인수 갈 수 없다. 이제는 철거에 들어갈 거니까 다 나가시라 해가지고 불 꺼진 아파트가 되시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새로 다 졌어. 뭐대로? 여기 사업시행계획서하고 또 하나 관리처분에 따라 이거 새로 지잖아. 그래서 다 지었어. 그럼 다 지었으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이 아파트 새로 진 거 하자가 없는지 이상 없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준공 인가받고 이상 없다고 공사하려 고시라는 거라면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진 거 이상 없는지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 고시하면 새로 진 아파트는 이상 없다. 끝났죠. 근데 이상 없게 지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뭐가 남았죠?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한 대로 저 현재 완공된 아파트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되죠? 자, 가만히 있어봐. 너는 관리처분계 인가에서 어디 주기로 했었죠? 이거 주기로 했지. 이게 네 거야. 요거는 너는 이거 주기로 했었지. 이거 네 거야. 라고 네 거야 라고 넘겨주는 거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중에 분양시행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더라.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소유권 이전고시 돼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되면 이날이야.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어서 다음날 하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새로 지은 아파트 내게 된다라는 게 어느 날이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그 아파트는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혹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맑게를 알아듣기 좋아요. 근데 1차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죠?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상 소유권 등기가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따로 너는 소유권을 이때 취득해라고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걸 따로 배울 겁니다. 즉 물권에는 8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 소유권, 점유권, 그다음에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또 3가지 나눠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배울 거야 민법에서 그중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이전하려면 뭐가 된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는데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 진 요거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날에 탐달되면 여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 분양시장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요거에 대한 소유권을 그때 취득한다. 등기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 취득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놓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조합 해산에 관한 게 새로 하나 들어갔어요. 이거는요, 새로 올해부터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 해산에 관한 것들은 새로 정리할 거니까 이건 올해, 그러니까 이번까지 시험 문제는 안 들어가요. 바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본론 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정부지의 가격과의 차액을 우리 뭐라 부른다? 차액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는 용어를 정리합니다. 청산금이 뭐라고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액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액, 그 가액과의 차액, 그 차액을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만약에 종전 거 2채를 갖고 있었어. 2채 값을 합쳤더니 8억이야. 분양받은 아파트는 얼마야? 이건 6억짜리야. 그럼 8억짜리 가진 사람한테 6억짜리 쓰면 6억짜리 주면서 8억 있는 사람한테는 2억이라는 돈을 다시 줘야 되죠? 청산금. 그럼 지급 대상. 반면에 종전가 한 채 갖고 있으면 이게 3억짜리야. 새로 받는 거 얼마짜리야? 5억. 그럼 너는 2억 내놔. 그때는 2억이라는 청산금을 징수합니다.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의 가액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액과의 차액을 뭐라 부르고? 청산금이라고 하고, 그 청산금을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하자.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나더라. 여기까지가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시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비사업이 만만치는 않아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깊이 들어가려고 맘먹으면 한없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나는 것들 그 파트만 골라서 정리해야 되지, 이 많은 걸 다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하느냐? 포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6개 법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포기하죠? 제일 만만한 게 농지법입니다. 그럼 농지법은 몇 문제밖에 안 나니까 2문제밖에 안 나잖아. 40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농지법. 근데 농지법도 포기할 필요 없어.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있죠. 그거 위주로 해서만 정리하면 그래도 한 문제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그것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도 전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 이거 난다, 이거 난다, 이거 난다는 몇 개만 정리해서 그거라도 공부해 주시면 6개 중에 3개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정리하자.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뭐 보죠? 이제 건축법이 무엇인지 3주차에는 건축법에 관한 걸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서는 주택법과 농지법에 관한 핵심 내용들을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경제법 여기까지 살펴봤죠. 자, 만만치 않으니까 한 번 더 좀 복습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